올해 국내 증시 거래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잔잔하게 마무리하려나 했는데 네.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네. 내년 첫 거래일부터 이제 좀 달릴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크리스마스 끝나니까 지금 마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 7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중에 1조 2천억 원이 삼성전자고요. 7천억 원이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만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유효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증시인사이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연구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앵커도 짚었지만 오늘 정말 반도체 쏠림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던 네.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대준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끝나고 첫 번째 시장이고요. 미국은 쉬었기 때문에 기존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목을 하는데요. 오늘 뭐 긍정적인 소식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뭐 AI 쪽에 반도체 수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GPU 개발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이 쏠렸다 반도체 쪽으로. 황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산타랠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12월 달 내내 산타가 오는 건 아니고 맞아요. 뭐 통계적으로는 24일부터 네. 네. 산타랠리입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산타랠리 7거래일 정도가 산타랠리로 보는데 이번에도 사실 한국 시장이 바이오들이 고생을 했어요.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좀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 여름부터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소화가 많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가도 사실 12월 초까지는 바이오 특히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12월 맞아요. 달까지 좋았어요. 의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그 바이오주 수급들이 좀 생각보다 붙진 않았죠. 맞아요. 네, 좀 중간에 종종 뭐 악재들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때마침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분 날도 그렇고 때마침 오늘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이제 대주주 이제 수량은 이제 오늘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오후에 올라와야 이게 대주주 때문에 빠졌다라는 게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오늘 막판에 바이오 올라왔다는 거는 이 최근 2, 3주 동안에 바이오가 안 좋았던 거는 섹터 자체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니라 좀 약간 수급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사실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또 엄청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선별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이었던 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과연 내년까지 이어서 갈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양도세 회피 네. 물량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최근에 약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정말 다행히도 오늘 네. 시장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종가를 보면서 좀 확인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황현 팀장이 보셨을 때 당장에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제약바이오가 좀 시동 걸고 네. 달려갈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수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더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몇몇 알려진 방법 빼고는 이제 대주주를 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더 사나 더 파나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때마침 오늘 알테오젠의 오늘 공시도 사실 조금 왜 하필 오늘일까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추세가 좋게 특히나 오늘 오늘 추세를 잘 돌려낸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뭐 로봇 주식들 그다음에 성장 주식들 자율주행 포함해서 뭐 실적적인 뭐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1월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수급에서도 좀 더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김대준 연구원님,
아까도 이 반도체 쏠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만 보고 들어온 걸까요?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큰 효과가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효과가 있었죠. 외국인 투자들 볼 때 어떤 특정 국가의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하는 종목이 오를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워낙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내려간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연말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환도 먹고요. 시세도 먹고 맞아요. 두 개를 다 먹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았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 원이 오늘 1,430원대 39원까지는 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떨어진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 있지 않을까? 무서운 것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물가도 잡을 수 있고 소비도 부양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의 비용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1,480원이라는 레벨은 분명히 조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빠르게 꺾을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한 그리고 공격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450원 밑에서 조금 유지가 되는 환율을 갖고 가는 게 한국한테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황 팀장님은 혹시 네.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세적으로 외국인들 보면, 그러니까 환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거를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환이 떨어질 거,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패턴들을 보면 확실히 좀 환율이 안정된 다음에 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80원에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샀으면 지금 환 차익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환이 이제 안정됐으니까 외국인이 지금 더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470원, 80원대에서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뉴욕에 있는 외국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환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정책 당국이 신호를 줬고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됐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더 사도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11월 달에 워낙에 좀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오늘 쏠림 현상이 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은 역시나 뭐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여전히 지금 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쏠림 현상의 장이 저는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IT 소부장 공부하려면 매출이 어디가 나가고 맞아요. 뭐 무슨 기술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다 크게 벌어오는구나. 많이 돈 버는구나. 예. AI 쪽 산업 좋구나 하면 수혜를 받는구나. 근데 마이크론을 비교했는데 싸네라고 되면 정말 편하게 매매할 맞아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부장들도 좋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도 이런 쏠림의 현상 예.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조 7천억 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산 금액이 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다른 대형주들은 또 팔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일단은 코어로 좀 두시고 맞습니다. 그 외 다른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보면은 올해 전략과 네. 그렇게 크게 내년도 달라질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뭐 둘 중에 하나 고른다 뭐 이런 것보다는 둘 다 좀 챙겨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환율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연구원님도 이 1,450원 밑에만 있으면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팀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환율이라는 거 앞으로 이 속도 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440원에서 50원 사이 이 밴딩 라인에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안정세다라고 접근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80원대에서 이 정도 내려온 거니까 많이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그 밴딩 라인 이 정도로 잡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안정되고 있다지 안정세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 숫자를 얘기 드리는 걸 좀 많이 지향을 하는데 네.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네. 그냥 지금까지 1,400에서 1,500원 사이에 있었던 확률이 그 비중이 3.5%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났었던 연도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도에 미국 금리 올라갈 때, 그리고 2024년, 2025년 계엄 사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은 분명히 조금 위험한 국면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막는다라는 의지가 강해지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생각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50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아래쪽으로 더 끌고 당긴다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이 막혀버리는 거죠. 마치 일본의 엔달러 환율 155엔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것처럼 예. 그런 한국은행의 조치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그게 올해 연말 내년 초 1분기, 2분기 갈 때까지는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안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동의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40원에서 50원이 안정이 아니고 네. 더 내려가는 게 확실히 시장에 더 네. 좋은 걸로는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느 시장에서 어느 섹터가 좀 크게 움직였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지금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 테마 그렇죠.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슈들이 너무 또 많았었던 상황인데 네. 일단은 엔비디아의 그로크 자산 인수 이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 확대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 황 팀장님 네. 어떤 영향들? 뭐 일단은 네. 호재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실한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가온칩스라던가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좀 앞으로 좀 이제 개별 반도체 에이직 칩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에 대한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지금 이미 올해 4분기에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로봇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안에 4분기 동안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왔어도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출렁임이 없었어요. 이 말은 이제 내년도에는 확실한 로봇이 등장하겠구나. 그리고 오늘 그 대표 다음으로 보고 있는 자율주행들이 오늘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테마라면 테마, 산업이라면 산업일 수 있는데 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포티투다 최근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나온 네.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는 시장이 언젠가는 되는 미래다. 네. 예. 물론 나중에 후폭풍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록 인수했다고 해서 저는 XAI의 그록인 줄 알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많이 그랬을 그렇게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K가 아니라 Q여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인수한 거잖아요. 맞아요. 반 엔비디아 진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 중에 그 하는 업이 이제 그런 개별 에이직 칩을 만들었던 그런 AI 스타트업을 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공개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뭐 지금 최근 이제 다음 달에 또 CES도 있고 뭐 이거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론이 나오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 어쨌든 시장에 돈은 풀려가고 있고 금리는 떨어져 가고 있고 시장에 우리가 알만한 악재들은 다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돌발 악재가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내년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악재가 날 확률은 확률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너무 숫자 보면서 실적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되지 않는 시기가 내년 1분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준 연구원님은 오늘 이 엔비디아의 그로크 우회 인수를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내면을 좀 보면은 그 동안에 나왔었던 뭐 빅테크들의 자체 칩, 뭐 TPU 같은 거를 엔비디아가 우린 그래도 거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크를 인수했다? 엔비디아도 그동안 그러면 조금 TPU라든지 LPU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걸 방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지금 말씀 주신 생각에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원래 뭐든지 어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두 업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속성이 길게 가진 않아요. 네. 그리고 후발주자가 쫓아와서 이 1등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각심도 주고 또 같이 경쟁을 하면서 기술을 빠르게 땡겨야 되는데 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를 조금 더 조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면 1등과 2등이 기술의 경쟁 또 이것에 대한 선순환 그리고 거기에서 협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걸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이번 인수는 사실상 더 추가적인 기술 발전과 본인들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한 어느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이제 더 발전되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현현 팀장님 이러나 저러나 HBM3E는 수요가 더 네. 올라간다라고도 그렇죠. 생각을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저전력 발전 LPDDR7도 많이 쓸 거고 하겠지만 결국은 TPU가 되든 GPU가 되든 그리고 이제 더 다른 에이직 칩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HBM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결국은 IDM 3사가 다 보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이제 11월 달에 좀 재미없었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투경을 달고 있었지만 이제 뭐 시총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제도적인 손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오늘 약간 마구잡이로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지수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종목은 정말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관련 주식들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이야기 해주셔서 투자 경고라는 족쇄는 계속 네. 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악재가 된다거나 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마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모펀드들은 투자 경고가 달려 있어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공모펀드들은 아마 내부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못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모펀드에서는 사고 끌고 싶어도. 간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추가적인 뭔가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있는 거는 팔진 않더라도 가져는 가는데 막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런 매매에 좀 유연함이 있는 사모펀드들은 뭐 이래도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풀리고 뭔가 족쇄가 좀 떨어진다면 공격세가 당연히 좀 붙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전고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하이닉스가.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투경이 하루하루씩 연장이 되는 네. 꼴로 왔단 말이죠. 24일 날은 1,000원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결국에 많이 또 상회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쭉쭉 넘어가다 보면 전고점도 넘어가고 네. 사람들이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타이밍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네.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셈이. 하이닉스가 사실 한 400 지금 4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 460조, 70조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근데 뒤져 있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라고 그렇긴 봐요. 하죠. 뒤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수급적인 이유가 지금 더 크다고 봐서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 경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경고 붙어 있으면 뭔가 매수를 버튼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흠칫하게 되는 거는 신용도 맞아요. 그렇고. 신용도 네. 못 사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분할 매매로 이게 조금씩 모아 가시면 오늘 삼성전 그거 못 사던 그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많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네. 삼성 하이닉스 못 사니까 그럼 삼성전자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만 이 직전 사이클이었던 2016년도에는 16년 17년도 사이클에는 하이닉스가 3배 올랐고 삼성전자가 2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그때보다 뭐 이런 디램 뭐 이제 HBM에서 전혀 뒤지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더 수익률은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어부지리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또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의 자체 GPU 개발 그렇죠. 소식도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연구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비메모리 쪽으로도 시야를 좀 넓혀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 없이요. 그냥 다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재료가 더 더해진 것이고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나 비메모리 지금 다 수요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수치로도 볼 수가 있는데 뭐 디램이나 아니면 낸드나 이런 거 빗 그로스라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프라이 빗 그로스보다는 디맨드 빗 그로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GPU가 들어왔고 또 비메모리도 같이 간다라는 온갖 호재가 지금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를 대신할 수 있는 업종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재를 더해버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게 엑시노스 이야기잖아요. 엑시노스가 내부 안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 파운드리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뭐 TSMC나 이런 경쟁업체 쪽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뺏겼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냈고 또 요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면 또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제품이 개발이 됐고 점진적으로 팔 것이고 이게 확산이 되면 비중을 가져온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전망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 오늘 이 삼성전자의 자체 GPU, 사실 앞서 우리가 그로크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로크 인수 이야기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자체 GPU 개발한다는 게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의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두 맞습니다. 가지 호재가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종목들이 엄청 움직였습니다.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네. 27.9% 갖고 코아시아, 오픈엣지 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AD 테크놀로지 보면 거기 대부분 이런 이제 설계 회사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를 그렇죠. 보면 다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맞아요. 예, 일감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데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런 뭔가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움을 같이 겪는, 어렵고.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같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관련 회사들이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확실히 이제 메모리에서 이것만을 우리 회사만을 위한 우리 시스템만을 위한 칩을 만들어줘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로봇도 네.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TPU가 이런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기는 할 거예요. 과연 삼성전자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큰 일은 테슬라와 애플의 그 파운드리 물량을 따온 거예요. 파운드리를 가져온 게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밤에 인텔이 좀 엔비디아가 실망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큰 두 개 회사를 레퍼런스로 가지게 됐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내년은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기존의 반도체들은 잘했다. 다만 파운드리만 잘하면 정말 지금 8, 9만 원,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이상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도 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해가 올 여름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제가 이쪽 업계 분이 사람이 아니라서 네. 향후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팀장님 언급하시면서 엔비디아 인텔 네. 공정 테스트 중단한 네. 거 자체도 약간 삼성전자한테 그렇죠. 어부지리가 될 수 네. 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충분히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됐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수급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2차 전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 쪽에서 계약 해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향후에 그나마 ESS든 그다음에 2차 전지든 향후에 앞으로 실적은 벌기는 계속 벌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조금은
좀 사라진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로 갈 수급이 앞으로 2차 전지 그러면 2026년, 2027년에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없겠네가 되면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갈 확률이 그러네요. 매우 높겠죠. 네. 네, 그래서 내년도 주도 섹터를 반도체랑 반도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네.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네.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사실 진짜 많은 수주를 따냈고 웬일이야 하는 이런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180도가 바뀌었거든요. 평가 지금 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좀 개혁이나 혁신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변한 거는 저는 오너 리스크의 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오너가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이재용 없었기 회장.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갖고 있는 돈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너가 모든 것을 다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뭐 이번에 치킨 회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정말로 삼성을 위해서 써야 될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 멀티플 측면에서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예년과 다른 삼성전자를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여도를 보면은 사실 DS 부문에서 이제 D램, HBM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LSI 사업은 아직은 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데에 삼성전자에 충분히 밸류를 더 줄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비중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가 더 날아가는가의 차이인데요. 네. 일단은 안 좋았던 사업부도 낙폭을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고전이 아니라 좀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익 전망이라는 것을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막 하는데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조정 비율이나 이런 게 다 빠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황교안 팀장님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노선을 파운드리로 만약 본다, 내년에 기대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상당히 좀 섹터가 많습니다. 네. 뭐 설계, IP, 네. 디자인하우스로 그렇죠. 좀 네. 쭉쭉 갈리는데 어디를 가장 괜찮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1번은 디자인하우스인 것 디자인하우스. 같아요. 오늘 가장 세게 반응했던 게 이쪽이라서 그렇죠. 특히나 에디 테크놀로지가 올해 여름부터 파운드리 받으면서 이제 설계하는 쪽 디자인하우스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에이징랜드라고 이쪽 TSMC 쪽이랑 하는 게 일부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에디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쵸. 디자인 하우스들은 시장에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좀 유독 셌던 게 에디 테크놀로지였던 것뿐이고, 근데 이쪽 설계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 바빠지겠죠. 예, 각 회사들마다 우리는 요게 필요해, 요게 저렇게 필요해 그쵸. 해야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되면 저는 로봇도 올해 죽지 않았다. 이쪽 하니까 로봇하고 온디바이스 AI도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온디바이스는 뭔가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엣지 디바이스가 새롭게 저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통제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가 또 나올 거로 완전 신개념의 엣지 디바이스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이쪽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비메모리 쪽에 네. 이제 들어가는 뭐 소재, 화학 이쪽 네.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는- 어디펜시, 뭐 솔브레인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는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증설이 나와야 증설이 먼저 네, 나와야 뭐가 되는군요. 좀 새롭게 재료를 쓰고 할 텐데 장비 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옥석 가리기 하는 이유가 네. 미국도 지금 사실 11월 이후부터는 그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은 별로 안 좋지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로 안 좋고 반대로 구글이나 테슬라는 또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대한 그 이제 올해는 IT면 다 좋았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IT라고 하더라도 잘 가는 종목들은 전 따로 있을 거라고 봐서 옥석 가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IT 계속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정말 또 옥석 가리기 이 키워드가 계속 따라붙게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좀 해보고요. 자율주행 테마도 좀 그렇죠.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시세가 따라 붙어주는 건지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구원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CES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이제 시세가 붙은 걸까요? CES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 지금 계속했는데 삼성전자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장 관련해가지고. 저 그래서 거기서 상상이 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철강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철강 쪽에서 이제 현대그룹이 이 수직 계열화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삼성도 이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수직 계열화보다는 약간 수평적으로 다 자기네 제품을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삼성의 뭐 LED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삼성의 하드웨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거죠. 카메라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 AI를 우리가 뭐 계속해서 쓰는 뭐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LMM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말로 피지컬 AI로 간다면 분명히 삼성이 거기에서 하나의 몫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CES 효과도 있지만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피지컬 AI를 되게 강력하게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문건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아마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2026년 경제정책 방향 해가지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가 나올 텐데 2026년 예산안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AI 기술과 피지컬 AI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키운다면 분명히 삼성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모습은 CES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뉴스를 미리 다 반영을 합니다. 미리 사는 거죠. 그때 가서는 팔아야 되고 지금 사서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황 팀장님 살짝 웃으시던데. 네. 네. 자율주행이 사실 보면 자율주행 관련 주식을 살려면 사실 테슬라 사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거의 로봇 회사나 다른 걸로 전기차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되니까. 그리고 아직 사실 저는 현대차의 포티투닷을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기술력이 좀 늦춰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로봇이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로봇은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기술력도 자율주행 대비해서 저는 많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부품이나 이런 것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예. 또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도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자율주행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지금. 데이터가 확실히 많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고 아직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은 뭐 지금 현대 오토에버나 뭐 여러 가지 조금 큰 주식들도 좀 있긴 합니다. 현대차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 테마로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주가가 세게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신 하에서 오늘 보면 뭐 사실 뭐 라이다 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는 일단 급등은 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뭐 급락이 나와도 저는 사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자율주행 오른 종목들 보니까 네. 라닉스, 네. 에이테크 솔루션, 오비고 네. 요 오비고 세 개 같은. 기업이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네, 종목들 맞습니다. 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네. 뭐 SOS를 조금 오르긴 네.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들을 보면 퍼센트는 많이 올랐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자금을 확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시총 사이즈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한국 자율주행 섹터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포티투닷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대차에서 앞으로는 어떤 자율주행 기술력이 나올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에
돌파구 뭐 시나리오 내러티브는 좀 있으세요? 현대차요? 예. 어려워졌죠 지금은 이제.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가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국내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혹시 뭐 네. 돌파구라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해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테슬라다. 네,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아까 삼성전자 자율주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나선다?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삼성 전기밖에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그룹 중에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나요? 이 부분도 사실 뭐 그닥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삼성의 인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평 계열화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포커싱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도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그닥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뭐 MLCC를 바탕으로 해서 AI 쪽에 이슈가 있지 추가적으로 뭘 더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뭐 팀장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네. 한국보다는 뭐 미국 훨씬 더 낫죠. 예. 결론은 테슬라로 귀결되는 것 그래서 같은. 국내는 너무 테마성이 아직 짙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좀 아쉽네요. 네. 조선 테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좀 몸을 사린 건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좀 궁금한데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조선주 지금 재료 소멸 구간인 걸까요? 네, 아직은 저는 그냥 에너지 수렴 구간이라고 봅니다. 10월 달 말에 좀 급등을 했었죠. 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많은 조선주들이 그때 에너지를 많이 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는데 쉬는 구간에서 다른 섹터들이 순환매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로봇도 올라갔고 뭐 오늘 바이오도 올라갔고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정도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뭐 내년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걱정 뭐 내후년까지 없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뭐 잠수함과 핵잠수함과 관련된 내용들,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들, LNG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멘텀들 다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아마 기가 막히게 기존의 섹터들이 좀 쉬어갔을 때 맞아요.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는 더 길게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버티셔도 되지만 예.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나 이런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네. 모멘텀이 뭐 일단은 당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있고 CS 있고 뭐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까지 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이징 가가지고 뭐 김정은 만난다는 얘기 나오면 정치 테마주나 북한 관련 주식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테마주 안에서만 또는 성장주 안에서만 엄청 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뭔가 중후장대 종목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 정도지 그렇죠. 뭐 완전히 이 조선주를 팔고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네, 기다려봐야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테크주들이 약세인 날은 오히려 조선이 그날 좀 해치 차원에서 맞습니다. 올라가는 네. 경향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조선이 아주 매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팀장님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내년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좀 이제 두 개를 갖고 가는 네, 네. 거. 1순위와 네. 2순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은 그럼 한 몇 순위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실까요? 조선은 지금은 그냥 일단은 순위를 정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요? 네, 순위를 정하기 그렇고 관심 종목엔 항상 더 넣습니다. 더 넣고 그리고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여전히 비중이 일정 부분 5에서 10% 정도는 다 조금씩은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반등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타이밍이 네,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아직도 그러면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만 남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상승했던 섹터들 뭐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잠깐 쉬어갔던 섹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